멈춰! 지금이라도 멈춰! 이건 단순한 임상이 아니라 신경계 전체를 실시간으로 헤집는 일이다. 연구실의 하얀 조명 아래 설란이 차트를 흔들며 서연을 다그친다. 서연아, 해마의 효소 안정화 수치가 88%에서 더 안 올라가. 이대로라면 고스트 현상을 잡을 수 없어. 신호 동기화에 딜레이가 생기면 인지 기능 개선은커녕 환자의 뇌가 과부하로 타버릴 거야. 서연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심한 듯 핵심을 찌른다. 설란아, 효소의 양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주파수야. 뇌세포의 발화 속도에 맞춰서 신호를 240Hz로 변조하면 그러니까 그 변조값이. 순간 정적이 연구실을 집어삼킨다. 서연의 입이 반쯤 열린 채 멈춘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선명하게 채우고 있던 수식과 논리들이 마치 젖은 종이 위로 잉크가 번지듯 흐릿하게 지워져 버린다. 서연아, 왜 그래? 변조값이 뭐? 설란의 의아한 목소리가 먼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방금 전까지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지독한 공백 앞에 선다. 등 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서연은 당황한 설란의 눈초리를 뒤로하고 연구실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늘 걷던 익숙한 골목이 갑자기 낯선 미로처럼 변해 앞을 가로막는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생 서진에게 전화를 건다. 서진아, 언니인데. 나 지금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동생의 등에 엎여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차가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깨달았다. 시간이 없다. 내 뇌가 기억을 다 집어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연은 즉시 독일의 왕민 교수에게 연락해 자신의 목 뒤에 직접 칩을 이식하겠다는 위험한 결단을 내린다. 교수님, 제 목 뒤 경추 1번과 2번 사이 딱 2cm면 충분해요. 그곳을 절개해서 척수와 직접 연결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척수와 뇌세포의 동기화가 시작되면 설란의 패치 신호를 역으로 읽어낼 수 있겠지만 마취도 없이 로봇팔의 제어만으로 견딜 수 있겠니? 독일 팀의 링크 기술을 믿을게요. 교수님이 전송해 주시는 좌표대로 로봇팔이 움직일 테니까 전 그저 제 몸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목 뒤에 국소 마취 패치를 붙인 서연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소형 수술용 로봇팔이 스르르 다가온다. 절개 시작하세요. 2cm입니다. 지지직거리는 레이저 칼날 소리와 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듯한 정적이 흐른다. 화면 너머 조이스틱을 잡은 손이 움직이고 날카로운 레이저가 뒷덜미에 붉은 선을 긋는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버틴다. 진입했어. 척수 근처야. 이제 칩을 삽입할 거야. 뇌압이 급격히 올라갈 테니 절대 의식을 놓지 마. 푸른 빛을 내뿜는 초소형 칩이 절개 부위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동공이 확장되며 온몸이 활처럼 굳어진다. 모니터 위 그래프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한마디를 뱉는다. 시작해요. 방 안에는 기계들이 내는 낮은 소리만 들리고 붉은 경고등이 깜빡거린다. 서연은 수술대 위에 쓰러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문이 쾅 열리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서진이 울먹이며 부르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진다. 서연은 머리를 흔드는 서진이를 보며 아주 천천히 눈을 뜬다. 목 뒤에서는 불에 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을 부둥켜 안은 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말한다. 괜찮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술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 일주일이 지난 자정 서연은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한다. 화면 위에 새겨진 잔인한 숫자, 동기화율 12%. 12%. 안 돼, 벌써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제발. 딱 일주일만 더 버텨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린다. 바닥으로 추락한 커피잔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난다. 이대로는 무너진다. 서연은 서랍을 거칠게 열어 아드레날린 주사기를 집어든다. 앰플에 목을 톡 꺾는 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짧은 신음과 함께 서연의 동공이 확장된다. 폭주하는 심장 박동을 억누르며 서연은 화상 통화 버튼을 누른다. 잠시 후 화면 너머 왕민 교수가 나타난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다. 서연, 예상보다 빠르구나. 칩 이식 후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손떨림이 시작된 거냐?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프로토콜대로 완벽하게 이식했는데 왜 칩이 저를 거부하는 거죠? 왕민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뱉어낸다. 잘못한 게 아니야. 서연아, 내 뇌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설란의 패치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느린 주파수에 맞춘 기술이다. 하지만 내 천재적인 뇌회로는 그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지. 칩이 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잔상, 그 뉴럴 고스트가 지금 내 진짜 신경망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문다. 뇌 속에서 자아가 부서져 내리는 전율이 흐른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지금 속도라면 일주일. 그 안에 패치 설계를 내 뇌 속도에 맞춰 완전히 재구조화하지 못하면 그 유령들이 내 의식을 완전히 집어삼킬 거다. 화면이 툭 하고 꺼지며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온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화이트보드로 향한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D-7이라는 글자 위에 거칠게 덧칠한다. 그 시각 블랙록 바이오. 서울지사 VIP 회의실 복도를 민우가 걸어가고 있다. 데이빗이 부른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데이빗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낯선 서양인 2명이 앉아 있었다. 선 박사님, 이쪽은 스위스 노바티스 아시아 본부장 토마스, 그리고 독일 머크 R&D 디렉터 한스 밀러입니다. 민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악수를 나눴다. 토마스가 입을 열었다. 선 박사님, 당신의 네이처 논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효소 재배치 메커니즘 부분이요. 민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한스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블랙록 바이오의 치매 예방 패치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 10억 명이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시장 가치만 연간 50조 원입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데이빗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선 박사님은 이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자입니다. 당연히 수익 배분에도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50조 엄청난 시장인데? 그때 복도 끝 VIP 라운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데이빗의 목소리였다. 실장님, 오늘 저녁 어때요? 한강뷰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데이빗, 우리 관계. 이렇게 자주 만나면 눈치채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선민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주는 숫자만 보고 있으니까요. 후후, 그래도 조심해야죠. 일단 센터 설립까지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 그 기묘하고도 친밀한 거리감에 민우의 미간이 좁아지며 서늘한 분노가 서린다. 나를 이용했다고. 다음 날 아침. 설란이 비상계단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어제 블랙록 미팅 어땠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노바티스랑 머크 사람들이 왔더라. 시장 규모가 상상 이상이야. 설란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 연간 50조. 민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설란은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다. 와, 우리가 그 판에 끼어 있다는 거잖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근데 설란아. 데이빗이랑 지수 뭔가 이상해. 뭐가? 어제 둘이 저녁 약속 잡는 거 들었어. 설란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데이빗이랑 강 실장이? 진짜? 응. 그리고 데이빗이 그러더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숫자만 보고 있대. 설란은 한참을 생각하다 피식 웃었다. 오빠, 이거 재미있는데? 데이빗이랑 강 실장이 우리 몰래 뭔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우리 판을 짜면 되지.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설란이 민우의 어깨를 툭 쳤다. 오빠, 이 기술 가치가 50조라며? 블랙록만 옵션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다른 회사들한테 팔 수도 있어. 그것도 훨씬 비싸게. 민우는 설란을 바라봤다. 설란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돈 냄새를 맡으며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연구실에 혼자 남은 서연은 밀려오는 고통과 싸우는 중이었다. 갑자기 손끝에서 힘이 쭉 빠지더니 들고 있던 슬라이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젠장. 서연은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설란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아, 오늘 데이터 미팅 있잖아. 준비됐어? 서연은 재빨리 손을 책상 밑으로 숨겼다. 응, 준비됐어. 설란이 고개를 갸웃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어. 설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다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아시아 치매센터 진행 상황 보고 회의. 강대현, 지수, 설란, 데이빗, 그리고 서연이 앉아있다. 서연이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주 대비 효소 안정성이 12% 향상되었고, 순간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다. 회의실이 물결치듯 일렁였다. 그리고 서연은 발표 자료를 응시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3초 전까지 읽고 있던 문장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센터장님?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데이빗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지수가 대답했다. 효소 안정성 12% 향상까지요. 아, 네. 서연은 재빨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리모컨을 2번 눌러. 슬라이드가 2장 넘어갔다. 죄송합니다. 데이빗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낮의 소음이 모두 빠져나간 데이빗의 사무실. 그는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화면 가득 띄워진 것은 서연의 최근 뇌파 데이터와 행동 패턴 그래프다. 이상하군. 데이빗은 2주 전 데이터와 오늘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다. 파형이 완전히 달랐다. 2주 전에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지금은 불규칙하고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데이터 패턴이 달라. 데이빗은 핸드폰을 들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윤서연 박사 최근 상태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를 바 없는데요. 왜요? 오늘 회의에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발표 중에 멈칫하고 손도 떨리고. 지수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좀 피곤해 보이긴 했네요. 과로 아닐까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공기는 고요하고 차갑다. 데이빗과 지수는 통유리 너머로 흐르는 강물을 등진 채 마주 앉아 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데이빗이 말했다. 윤 박사, 뭔가 숨기고 있어요. 지수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떤 근거로요? 데이터 패턴입니다. 2주 전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회의 때 보셨죠?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느꼈어요. 뭔가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데이빗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를 24시간 감시해 주십시오. 연구실 출입 기록, 이메일, 전화 통화 내역까지. 지수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 정도까지요? 연 50조 시장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그녀가 기술을 빼돌리거나 다른 회사와 접촉한다면. 데이빗은 말을 멈추고 지수를 똑바로 봤다.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지수는 와인잔을 들어 데이빗과 부딪혔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감시 시작하죠. 서연의 지하 실험실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만이 유령처럼 일렁이고 있다. 화면 너머 왕민 교수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친다. 윤서연, 당장 그 칩 제거해. 지금 당장. 이대로 가다간 재설계고 뭐고 내 뇌가 정말로 멈춘단 말이다. 안 돼요, 교수님. 지금 빼면 끝이에요.
내 뇌의 주파수와 속도에 맞춰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3일. 3일이면 이 패치를 내 뇌에 동기화시킬 수 있어요. 미쳤구나, 서연. 3일 안에 내 뇌가 먼저 멈출 거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다. 3일. 3일이면 된다. 제니퍼의 함정 10부 끝. The code is mine. I can control it now. 제니퍼의 함정 11부 동기화의 고통.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VIP 스위트룸. 완전한 정적만이 흐르는 밀실. 블랙록의 눈을 피해 모인 설란과 민우, 그리고 그들 앞에는 국내 최대 제약사 K바이오의 전무가 앉아 있다. 설란이 붉은 입술을 떼며 태연하게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전무님, 윤서연 박사는 이미 통제 불능이에요. 칩 동기화 부작용으로 뇌가 타버리기 직전이죠. 하지만 그 머릿속에 든 데이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보물이 될 준비를 마쳤어요. 민우가 초조한 듯 말을 거들었다. 우리가 확보한 복제 데이터가 70%입니다. 윤 박사가 3일 안에 무너지면 블랙록은 빈 껍데기만 갖게 되겠지만 전무님은 우리를 통해 완성본에 가장 가까운 패치를 갖게 되시는 거죠.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현찰 500억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들의 눈빛 위로 비릿한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에버리 스크립트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으로 제니퍼와 여정을 함께 하세요. 서연의 비밀 지하 실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독일에서 갓 도착한 왕민 교수가 먼지 섞인 코트를 벗을 새도 없이 서연에게 달려왔다. 연구실 안은 냉각팬이 돌아가는 굉음과 서연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아, 미쳤어? 당장 그 장치 꺼. 내 뇌파 수치가 임계점을 넘었어. 이대로면 72시간 안에 내 자아는 완전히 소멸한다고. 서연은 모니터의 푸른 빛에 반사되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코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키보드 위에 붉은 점을 찍었다.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지금 농담이 나와? 칩을 제거해야 해. 안 그러면 넌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진단 말이야. 왕민 교수의 절규가 좁은 연구실을 울렸다. 교수님, 뭐가 문제일까요? 칩은 논리적인데 내 뇌는 감성적이야. 그 충돌이 너를 죽이고 있어. 서연의 시야가 급격히 어두워졌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일그러지며 검은 심연으로 변하는 찰나 차가운 기계음 대신 아련한 흙냄새와 마른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노을이 지는 마당. 어린 서연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다. 할머니, 이야기가 끝나면 주인공은 어디로 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 서연의 물음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먼 산을 바라봤다. 서연아, 이야기는 끝이 나야 완성되는 게 아니란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살아있는 거지. 주인공이 죽어도 책장이 덮여도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이야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단다. 할머니가 서연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덧붙였다.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이어가는 법이야. 마음이 담긴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거든. 서연이 번쩍 눈을 떴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다시 푸른 빛이 감돌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정표가 되어 엉켰던 신경망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다. 가슴이 이어가는 것. 서연은 이제 코드를 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윤서연. 나는 작가야. 200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어. 시스템 경고가 떴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너는 이제 내 뇌의 부품이 아니야. 너는 내 다음 소설의 주인공이야. 이름은 제니퍼. 화면이 멈췄다. 제니퍼. 캐릭터 이름 등록 완료. 동기화율 7%에서 15%로 상승. 서연은 숨을 헐떡였다. 교수님, 올라갔어요. 왕민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넌 지금 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구나.
모니터의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멈췄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왕민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칩은 내 과거는 이해했어. 하지만 내 미래는 몰라. 너는 앞으로 뭘 할 건지 말해줘.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을 적었다. 제니퍼는 이제 복수를 끝냈어.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그녀는 엄마 같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치매 센터를 세우고 전 세계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야. 숫자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니퍼는 자유롭고 싶어.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제니퍼, 넌 이제 나야. 그리고 나는 너야. 우리는 하나야. 엔터를 눌렀다. 모니터가 하얗게 빛났다. 동기화율 100%. 제니퍼가 깨어났다.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떨림도 시야 왜곡도 기억 끊김도 사라졌다. 머릿속은 전에 없이 맑았다. 왕민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넌 해냈구나. 지금 기분이 어떠니? 교수님, 세상이 들려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돈의 흐름, 그리고 저를 팔아치우려는 배신자들의 심장 박동까지요. 왕민 교수가 눈을 크게 떴다. 서연은 허공에 손을 뻗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잡는 듯한 몸짓을 했다. 교수님, 이제야 보여요.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단순한 오류였는지.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 그 고속도로에 단백질이라는 바리케이드가 쳐진 것뿐이죠. 서연이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자 패치의 설계도가 입체적으로 떠올랐다. 이 패치의 역할은 간단해요. 뇌에 직접적인 약물을 넣는 게 아니라 피부를 통해 미세한 정화 파동을 쏘는 거죠. 단백질 찌꺼기가 엉겨 붙지 못하게 진동을 주고 끊어진 신호를 점프시켜서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왕민 교수가 감탄하며 물었다. 그럼 치료가 아니라 신호 유지가 핵심이구나. 하지만 그 파동을 유지하는 나노 소자는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죠. 3개월, 길어도 6개월마다 패치를 바꿔줘야 해요. 이건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두뇌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서연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났다. 블랙록이 왜 이 기술에 미쳐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뇌를 구독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왕민 교수가 경이로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아, 100% 동기화는 기적이지만 그만큼 위험해.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작정이니?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죠. 블랙록과 판을 새로 짜거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거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왕민 교수를 돌아봤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어쩌면 제가 직접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치매센터의 환자들을 직접 모으고 임상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지속하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요. 서연의 파격적인 말에 왕민 교수가 짐짓 놀란 듯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을 상대로 직접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구나. 무모하지만 너답다. 그래, 일단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며칠 후 블랙록 코리아 기획실. 지수와 데이빗은 모니터 속 서연의 뇌파 수치를 분석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데이빗, 윤 박사 상태가 왜 이렇죠? 치매센터는 다음 달에 완공돼요. 데이빗이 차갑게 대답했다. 칩 동기화 부작용이 예상보다 빨라요. 서연의 자아가 칩에 먹히고 있어요. 패치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윤 박사의 뇌가 타버리면 우리가 준비한 뇌 데이터 추출도 500조 시장도 다 끝이에요. 지수가 책상을 쾅 내려쳤다. 용 박사와 선민우가 지금 데이터를 빼돌리려고 수작 부리고 있어요. 윤 박사가 패치를 못 만들면 우린 그냥 빈 껍데기만 쥐고 침몰하는 거라고요. 그때 지수의 태블릿 PC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윤서연. 블랙록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지수와 데이빗 그리고 화상 연결로 대기 중이던 블랙록 바이오 본사의 머독 회장까지 화면에 나타났다. 모두 모이셨네요. 제 뇌가 타버릴까봐 걱정들 하셨다면서요? 지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박사님. 몸은 좀 어때요? 덕분에 아주 맑아졌어요. 자, 긴 말 안 할게요. 치매 예방 패치 완성됐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그녀의 칩과 연동된 홀로그램이 회의실 중앙에 패치의 완벽한 메커니즘을 띄웠다. 단백질 노이즈 차단 파동, 신경망 정화 알고리즘. 보시다시피 완벽하죠. 화면 속 머독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회장님, 계산기 한번 같이 두드려 볼까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10억 명입니다. 그중 아주 보수적으로 3%만 이 패치를 구독한다고 치죠. 연간 50조 원의 시장입니다. 맞나요? 서연이 홀로그램 설계도를 띄우며 여유롭게 입을 열었다. 화면 속 머독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님, 최근 한국의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과 맺은 계약 알고 계시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약물 전달. 기술 하나로 임상 1상 단계에서만 4조 원대 계약을 따냈더군요. 선급금만 수천억이었죠. 서연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백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목소리는 서늘할 만큼 단단했다. 하지만 그건 약일 뿐입니다. 제 패치는 뇌 신경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재건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의 가치는 최소 10조 원입니다. 이건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기억과 자아를 구독하게 만드는 뇌의 지배권을 파는 겁니다. 10조? 제약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금액이야. 유례가 없는 기술이니까요. 싫으면 관두세요. 10조가 아까워서 인류의 뇌를 지배할 기회를 놓치겠다면 전 더 배고픈 파트너를 찾아보죠. 머독 회장이 헛웃음을 지으며 서늘하게 대꾸했다. 윤 박사 잊었나 본데 당신은 우리 블랙록이 투자한 서울대 치매센터장이야. 센터장으로서 개발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계약상 우리 블랙록과 서울대의 소유지. 당신이 개인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화면 너머 머독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소유권 조항.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나 유효한 거 아닌가요? 머독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블랙록은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제 뇌 데이터를 불법으로 추출하려 했고 그리고 블랙록 바이오가 그동안 뒤에서 벌여온 다른 불법적인 일들. 굳이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블랙록 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명백한 중대 계약 위반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선을 넘는 순간 그 소유권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이제 이 기술은 오로지 작가 윤서연의 것입니다. 머독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서연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계산 복잡하게 안 할게요. 선급금으로 1조 받겠습니다. 일단 한 달 내로 5천억 입금하세요. 나머지 5천억은 1차 임상 데이터 공개되는 시점에 받죠. 총액 10조에 대한 정식 계약서는 그 뒤에 천천히 작성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2배를 움직일 키는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화면 너머 머독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윤 박사, 당신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군. 지독한 장사꾼이야. 칭찬으로 듣죠. 회장님도 장사꾼이시니 제 제안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실 텐데요. 이 기술이 독일이나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결정하세요. 윤 박사, 당신의 기술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달 내로 5천억 원은 내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블랙록 바이오의 이사회는 보수적이지. 이 건은 정식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사안이야. 일주일, 아니 최소 열흘은 기다려야 할 거요. 서연이 차갑게 대꾸했다. 열흘이라. 그 사이 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 이사회가 이해해 줄까요? 머독은 대답 대신 화면을 꺼버렸다. 서연과 블랙록 본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본사와의 화상 회의가 끝난 직후
데이빗은 모니터 속 서연의 패치 설계도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린다. 지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곁에 선다. 데이빗, 정말 저 패치 하나로 다 해결됐다고 믿는 건 아니죠? 고작 피부에 붙이는 패치 진동이 뇌 신경망을 저렇게 완벽하게 동기화한다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지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데이빗이 마른 세수를 하며 낮게 의졸인다. 나도 그게 의문이야. 설마 그 미친 여자가 자기 몸에 직접 칩을 이식한 건 아닐까? 패치는 거칠애일 뿐이고 본체는 그녀의 뇌 속에 박혀 있는 거지. 지수가 소름 돋는 듯 팔을 문지르며 뒷걸음질 친다. 그렇다면 더 끔찍해요. 만약 그 칩이 우리 서버에 백도어를 만들었다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려던 계획부터 우리 둘의 사적인 대화까지 전부 다 듣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데이빗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린다. 그 공포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듯 전화기를 든다. 지금 당장 사람 보내. 실험실에 있는 모든 하드, 메모리, 휴지 조각 하나까지 다 긁어와. 그녀의 뇌가 칩에 먹혀서 데이터가 오염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 잠시 후 어둠이 깔린 옥상. 데이빗은 초조하게 넥타이를 풀며 지수에게 다가간다. 실장님, 머독 회장은 결국 승인할 거예요. 조금만 더 윤 박사를 압박해보자고. 당신 인맥을 동원해서 병원 쪽을. 데이빗, 우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해요. 지수의 서늘한 한마디에 데이빗이 멍하게 멈춰선다. 뭐?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오해하지 마요. 우리 관계는 당신이 유능할 때만 유효했던 거니까. 난 내 방식대로 서울대 센터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킬 거예요. 당신처럼 통제 불능인 시한폭탄을 안고 침몰하는 배에 타 있을 생각 없거든요.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을 내려간다. 홀로 남겨진 데이빗의 얼굴 위로 분노와 배신감이 비참하게 엉겨붙는다.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머독 회장의 음성이 스피커폰을 타고 흐른다. 데이빗,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건 시간을 벌기 위한 내 거짓말이었네. 하지만 내 인내심은 오늘 밤까지야. 윤 박사의 뇌가 타버리기 전에 그 안의 알고리즘을 통째로 긁어오게. 데이빗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한다.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면 그 데이터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실패하면 자네 이름조차 이 바닥에서 지워질 줄 알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패치를 가져와. 뚝. 전화가 끊기고 데이빗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두른 장정 셋이 서연의 비밀 실험실 문 앞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고성능 레이저 절단기가 조용히 문고리를 녹여냈다. 3분 안에 메인 서버 하드 통째로 떠낸다. 움직여.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하지만 예상했던 서버의 웅웅거리는 소음도 모니터의 푸른 빛도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들을 반겼다. 장정 하나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실험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메인 서버가 있던 자리에는 전선 몇 가닥만이 잘린 채 뒹굴고 있었고 서연이 앉아있던 의자 위에는 낡은 인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장정 하나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침입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터도 기계도 윤서연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벽면에 걸린 커다란 모니터 하나가 스르르 켜졌다. 화면 위로 짧은 텍스트가 한자씩 새겨졌다. 마치 그들을 비웃는 듯한 리듬이었다. 제니퍼 사냥꾼이 덫에 발을 들였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하이에나들에게 줄 고기는 없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세요. 화면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암전됐다. 제니퍼의 함정 11부 끝.